안녕하세요. 전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깜찍하고 애교 많은 딸 하나 키우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시댁에 가기 전이면 전 학교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하게 된답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됐네. 이번에 철강에 관세를 20%도 넘게 부과한다네. 그래도 모든 나라에 부과한다던 작년 대비 우린 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니 개별 협상만 성공하면 희망이 있죠. 공공기관, 기업체 강연을 다니는 시어머님과 아들들의 세계 정세 대화를 들으면 딴 세상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는 사람 얘기가 나와서 귀가 쫑긋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이 입학했다는 400명이나 대학 부정이 입학했다고 전수조사했는데 모두 발본색원한다며 교육당국이 칼을 뽑았다네요. 그래, 그래야지. 참 잘된 일이야. 우리가 알았던 그 깡통 서울대 졸업생도 이번엔 그럼 처벌받는 건가? 그때 아는 공무원 친구한테 제보한 영향이 있구만. 아, 그 무지하고 못돼 먹은 서울대 나온 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 걔 말씀이죠. 착한 동선 몰라도 돼. 아이고, 우리 동선 어쩌면 과일도 이렇게 얼굴처럼 예쁘게 깎니, 응? 이쁜 것들은 다 이렇게 잘해서 얄밉다니까. 아, 제가 예쁘긴요, 뭘. 참, 형님 때문에 내가 웃겨서 못 살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동설 빼고 시댁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하마터면 시동생과 결혼해서 가족이 될 뻔했던 여자 박민땡. 뭐 범죄자도 인권 보호하는 세상에 버젓이 있는 사람 실명 거론하면 안 되니까요. 요 정도로 부를게요. 몇 년 전 우리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보통이 아닌 여자였다니까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참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제가 시집 온 뒤로 제잘제잘대며 조용한 분위기를 뒤엎었었죠. 너 없었으면 심심해서 무료한 노년에 어찌 살았겠누. 마누라랑 두 아들과 산 세월보다 너 들어온 뒤 내가 더 웃고 산다. 특히 흥 많고 개그를 사랑하시는 시아버진 저랑 통하기론 둘째라면 서러운 사이에 또 저를 얼마나 이뻐하시게요. 무뚝뚝하고 재미는 떨어지지만 똑똑한 두뇌 유전자를 타고난 집안이 바로 우리 시댁이에요. 시부모님부터 아들 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학벌과 직업으로 잘난 사람들이죠. 우리 남편은 법무사이고 서방님은 회계사로 있거든요. 시어머님 강사이고 아버님도 사업체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셨으니 이 정도면 비상한 머리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님은 조용하고 말 없는 다른 가족들과는 좀 결이 다르세요. 아버님의 끼를 인식한 건 남편과 연애 기간에 처음 맞닥뜨렸을 때였죠. 연애 시기 남편 사는 동네는 서초동이고 저 사는 동네는 여의도였어요. 좀 떨어져 있었지만 데이트가 끝나면 남편이 절 집에 데려다 주느라 우린 여의도에서 헤어지곤 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파서 며칠간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곤 걱정이 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저 혼자 남편 사는 동네에 가봤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고급 빌라가 즐비한 동네여서 여긴가 저긴가 손수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서 헤매고 있었죠. 그렇게 골목을 서성이다가 그만 제 뒤까지 접근해온 차도 알아채지 못하고 건너려고 했어요. 엄청난 굉음에 화들짝 놀라보니 어떤 차가 제 몸과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급정거를 했더라고요. 아이쿠 하느님! 반사적으로 놀라 몸을 틀다가 뒤로 자빠져서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습니다. 이봐 아가씨! 차 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뛰어나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찾느라고 그만 차를 못 봤어요. 그렇게 차에서 남자 한 분이 내리면서 나에게 호통을 치던 기사 아저씨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장, 여기 도로는 사람이 먼저일세. 위험하다고 혼내는 것보다 다친 데는 없는지 사람부터 살펴봐야지. 그 무슨 태도야? 아가씨,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넘어진 것 같은데 어디 안 다쳤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운전하다 너무 놀라서 그만 화를 불쑥 내버렸네. 사장님 내려드리고 나랑 같이 근처 병원 가죠. 아니에요.
덜렁대인 제가 잘못인걸요. 그리고 전 워낙 튼튼하게 태어나서 이깟 넘어진 걸로 뭐 다치지 않네요. 연신 전 괜찮다며 말하고 옷을 털고 일어나는데 저기 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이 보였어요. 아, 그이에게 먹일 소중한 도시락이 이렇게 어쩜 좋아. 안에 다 쏟아졌나 봐. 도시락을 싸고 있던 가방 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던지 국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죠. 더러운 것보다 구할 마음이 먼저여서 도시락을 허둥지둥 챙겨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그 가방 안에 금덩이라도 들었나? 제 몸보다 그걸 더 챙기네. 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도시락이니까요. 어쨌든 전 이만 가볼게요. 아저씨들 살펴들 가세요. 어떻게든 도시락 안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황급히 나와 근처 화장실을 찾았어요. 멀지도 않은 곳 편의점 옆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열어보니 세상에 보관 용기 뚜껑이 깨져서 그 사이로 죽이 콧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고 같이 싼 쿠키와 과일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한 몸이 됐네요. 아, 이러 어째. 다시 집에 돌아가서 새로 싸야 되나? 하지만 아까부터 내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남자친구의 전화가 계속 울렸기 때문에 대충 도시락을 수습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 뒤 마중 나온 남자친구가 날 보자마자 크하 웃음부터 터뜨렸습니다. 흰 바지 엉덩이에 검댕 얼룩이 크게 나 있는 생쥐꼴로 훌쩍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그에겐 진짜 웃겼나 봐요. 나 또 사고 쳐버렸네. 자기 아프다고 해서 밤새 죽 끓이고 자기 좋아하는 반찬이랑 쿠키도 해서 싼 도시락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어.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웃어. 도시락이야 아무렴 어때. 너 보고 이미 아픈 거 다 나은 기분인걸. 그리고 이런 꼴로 절 집에 돌려보낼 수 없다며 씻고 옷 갈아입으라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아빠 나갔다 지금 들어왔는데요. 제 여자친구도 같이 왔어요. 인사드려 도연아. 뭐시? 갑자기 우리 장남의 여자친구 어디? 좀 멀쩡히 차려입고 참한 모습으로 뵙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 서려니 뒷목이 저릴 만큼 긴장이 됐죠. 개미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넙죽 허리를 굽혀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도연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 그런데 아가씨 혹시 아까 만난... 날 보고 놀라 아는 체 하는 아버님 반응에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까 그 차에 타고 있던 어른이었습니다. 이거 참 이런 것도 인연인가? 아이고 아가씨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아, 김 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저도 그거 알아요 아버님. 맞아. 바로 내가 그 김 사장이야. 그래, 아까 넘어진 데는 괜찮고. 어찌나 놀랐으면 그래, 다 큰 처자가 똥을 다 쌌을꼬. 엉덩이가 다 젖어버렸네. 아빠도 참, 농담 그만하세요. 처음 만나는데 왜 민망하게. 나 안 민망한데? 뭐 다들 1년에 한두 번씩은 연례 행사처럼 큰 실례하는 거 아니겠슈? 아버님, 지는유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즐겨보던 유머 1번지 같은 프로그램이 생각나서 아버님 유머를 되받아쳤죠.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한참을 웃으시는 겁니다. 저도 유쾌한 아버님 반응에 같이 웃으며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첫 만남에서 시아버님과 전 서로 딱 통해버린 겁니다. 아, 우리 같은 개그 코드를 지닌 동족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남편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버님이랑 수다 떨고 개그치고 저녁밥까지 얻어먹다가 한참 놀았다니까요. 첫 만남 이후에도 틈만 나면 아버님이 날 집에 부르시거나 밖에서 밥 사주시면서 우리는 삼촌 조카처럼 편하고 친근한 사이가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명문대 다니고 지적이고 과묵한 모습에 반해서 사귄 건 사실이지만 내 유머도 못 알아채고 돌아오는 반응이 없어서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시아버님도 자신 빼곤 다 과묵하고 빈말 안 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제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로 남자친구 집에 오가며 지내다 보니까 결혼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서희 아빠라고 부르고 있던데요.
하지만 시아버님과 처음 만난 인사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 사장이라고 불러요. 진짜 예의 없는 며느리라고요? 아버님과 제가 만나면 김 사장 반갑구만 반가워. 개그를 인사말처럼 하다 보니 아예 아버님이 자기를 김 사장이라고 부르라고도 했답니다. 나중에 응답하라 드라마에서 보니 거기 여자 주인공이랑 친구 아버지도 우리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우린 그 옛날 개그맨들처럼 서로 무릎 굽혀 주저앉으며 몸 개그를 완벽히 따라했는데 시어머님이 그것까지 아설하며 질색팔색 하셨어요. 둘 다 진짜 못 말리겠네. 인사만 해, 인사만. 아유, 무릎도 안 좋은 양반이 어딜 꿇어 앉아요. 이 사람 썰렁 개구도 힘든데 며느리까지 비슷한 애가 굴러들어와서 이게 뭔지. 당신은 그랬쇼? 나는 우리 며느리 처음 보고 척 보면 애입니다 했는데. 아우 농 좀 그만하세요. 그냥 손주 보신 양반이 채통 없이 썰렁한 옛날 개그 그만하시고. 어머님 그러실 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드라마 여인처나 명대사 톤을 살려서요. 왜이야? 시부랑 전 자지러지게 웃고 시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른 데로 피신하세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데 어머님은 교양 떨어지고 재미없으신가 봐요. 시어머님한테 시시껄렁한 소리 말라고 혼나고 가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듣지만요. 뉴스만 보면 암울한 소식에 신나는 일 없는 일상에 이런 개그나 유머 한 입 걸치면 참 신나고 좋잖아요. 실없는 저만 그런 걸까요? 어쨌든 전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서 가끔 내 인생을 덮치는 불행, 괴로움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남편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러 가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동안 입원했을 때도 그 후유증으로 어깨 부근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어차피 난 팔에 살집이 있어서 어깨 못 드러냈는데 이제 살 때문이 아니라 흉터 때문에 노출 있는 옷 못 입는다고 해야겠구만. 이렇게 사고도 흉터로 웃어 넘겼죠. 제 신조가 이렇게 어떤 고난이 와도 유머로 웃어 넘기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 아기가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그 조그마한 애랑 병원에서 생활하다시피 할 때도 이 신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옆 병실에 있던 보호자 엄마는 웃을 일 없는 곳에서 이런 내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서희도 우리 아기랑 같은 병이라면서요? 어떻게 서희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웃는 상으로 다닐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여기 아기병동은 아기들보다 보호자가 부모들이 당장 죽을 사람 같이 있는 게 보통인데. 우리 아기가 우는 엄마보단 웃는 엄마를 보고 기억하면 좋잖아요. 자라고 주사바늘 여러 개 꽂혀있는 내 얘 몸 보고 눈물이 안 나겠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처지거나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와요. 그러면 좀 억지로라도 웃게 되더라고요. 이런 내가 좀 이상한가요? 내 아이는 이때 호흡곤란 증세로 한 달 넘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병원에서 살았었고요. 태어난 이후에도 산소가 뇌에 미치지 못해 생기는 합병증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평생 장애에 시달릴 수 있었지만 다행히 경도의 폐기종 외엔 건강히 잘 자랐어요. 하지만 그때 겪은 폐기종의 부작용으로 서희의 기관지와 폐는 염증이 잘 생기고 예민했죠. 그래서 작은 감기에도 민첩하게 대응해야 했고 호흡곤란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했고요. 한 번은 아이가 자기 신세 한탄하며 짜증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난 언제까지 이런 약 먹고 병에 안 걸리게 조심조심하고 그래야 돼? 기침하고 가을에 뱉을 때마다 친구들이 더럽다고 피하거든요. 그럴 때면 내가 병균 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별로야. 그래? 그 친구들이 중요한 걸 모르네. 우리 서희처럼 자기 몸을 인형 다루듯 조심하는 사람은 나중에 담배도 안 피우고 얼마나 건강해진다고. 너 개그맨 유재석 아저씨 좋아하지? 그 아저씨가 세상에 제일 후회되는 게 담배 여사 아주 나중에 끊었다잖아. 서희는 약한 폐 때문에 담배랑은 절대 친해질 수 없으니까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감사하니? 아이가 약한 몸에 깃든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까봐 엄마가 더 웃고 아무렇지 않은 거라 식으로 밝게 넘겼어요.
내 자식이 감기에만 걸려도 심장 덜컥 내려앉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을 집처럼 오가야 했던 아이가 얼마나 안타깝고 짠한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건강해진 딸을 보며 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딸도 낳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 선언을 했습니다. 곱상하고 하얀 얼굴에 욕설도 안 하고 조용조용한 시동생이 박력 있게 여자한테 청혼이라도 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오, 우리 도련님도 드디어 총각딱지 떼는군요. 신부감은 어떤 여잔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나보다 당차고 똑똑한 여자예요. 사귄 것도 이 친구가 먼저 대시해서고 청혼도 부끄럽지만 여자친구가 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얼토당토 않게 나사 빠진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첫 대면한 나와 달리 예비 동선 흠잡을 데 없는 패션과 완벽한 자세로 당당히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거라. 자세가 아주 꼿꼿한 것이 무슨 나폴레옹 장군이 개선문 통과하는 줄 알았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예의 있게 조곤조곤 대답하는 예비 동서의 반응에 회심의 객을 날렸던 시아버진 좀 머쓱해지셨나 봐요.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예비 동서를 옆에서 지켜보니 어쩐지 지적이고 반듯한 이미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무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갖지 못한 그 모습이 좋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다 대화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동서랑 우연히 문에서 딱 부딪혔는데요. 아씨, 놀래. 순간 지나간 욕설에 놀라서 예비동서를 쳐다보니 예비동선 내가 알던 그 차분한 모습으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놀랐네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놀라 보이셔서. 그래, 설마 저 지성미 넘치는 동서가 욕을 한 건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결혼식까지 9달은 남았는데 그 전에 서로 친해지면 좋겠어요. 한번 형님 댁에 놀러 가도 되죠? 그러면 난 너무 땡큐지. 혼자 며느리로 시댁에서 얼마나 외로웠던지. 자기가 들어오면 내 편도 생기고 우리 자매처럼 잘 지내자. 네. 그런데 난 존댓말 쓰는데 반말로 대답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어리다지만 초면에 반말은 좀 그렇네요. 그럼 이만. 왠지 머리 한 대 얻어만진 기분이었어요. 분명 예비 동서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전 왜 한편 섬뜩했을까요? 얼마 뒤 서방님과 예비 동선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예비 동서에게 손님 대접 제대로 하고픈 마음에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도 시키고 와인이랑 유명 디저트를 사와서 맞이했죠. 그런데 우리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동선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 집안 공기가 왜 이래? 자기야, 여기 무슨 동물원 같아. 축축하고 눅눅하고 병원 냄새까지 나네? 그 집 사는 우리 부부가 듣는 데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린 익숙한데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아기가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겨울에 네블라이저 의료기랑 가습기 상시 틀거든요. 예, 애가 아프구나. 이해하는 듯 조용히 있던 그는 식사하며 놀다가 내 딸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녕? 난 네 작은엄마 될 사람인데 인사 제대로 했니? 그래, 넌 커서 장래 희망이 뭐야? 안녕하세요, 작은엄마. 난요, 커서 미용실 하는 예쁜 언니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 머리도 내가 묶어준 건데 참 잘했죠? 뭐? 미용사? 그건 말이야. 실패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기술 배워서 하는 일이야. 아직 미래가 창창한 어린이가 고작 그런 걸 꿈이라고 하면 안 되지? 형님, 애가 아프다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거 아니에요? 오냐오냐라니? 제 친구 중에도 어릴 때 병이 있어서 집에서 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더니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 붙잡고 너처럼 사교육 억지로라도 시켰으면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하고요. 서희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꼴 나지 않게 조심시켜야겠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커서 자신이 하고픈 일 찾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 같은데요. 우리 부부의 교육과는 그렇습니다, 재수 씨. 인성 떨어지고 버릇없는 애가 된 것도 아닌데 오냐오냐 키웠다니 좀 듣기 거북하네요. 여러분 같아도 내 자식 흉보고 그게 다 애가 아파서 대충 키웠다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남편은 점잖게 말했지만 표현 못해 그렇지 기분이 매우 상한 듯 했습니다. 자기를 나무라는 다른 사람들 반응에 예비동선 자리를 고쳐 앉았는데 이미 삐져버린 것 같았어요. 불편한 분위기에 시동생은 디저트와 와인은 까지도 못한 채 식사 마치자마자 예비동서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예비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한 소리 했어요. 저 사람 재수씨 괜찮을까? 고요한 우리 집안의 다툼과 분란의 씨앗이 될 것만 같아. 저 여자 걱정이야 걱정. 나도 아까 서희 보고 한 말은 영 그랬지만 말 실수 하나인데 뭐. 그나저나 아버님과 내가 분발해야겠네. 우리 고요한 분위기는 노노야. 남편 앞에선 넘겼지만 예비동서 괜찮을까 저도 속으로 걱정이 좀 됐어요. 이후 시댁에서 예비동서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시아버님은 두 며느리 앞에 앉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고 보니 너희 둘 다 박시성이 같지 않냐? 그러니까 더 서로 의지하고 의좋게 지내면 좋겠네. 그런데 설마 너희들 본관까지 같으려나? 다들 본관은 어찌들 되노? 전 밀양박 씨예요. 동선? 본관? 건물의 본관, 신관 말씀이신가요? 이왕이면 전 새로 지은 신관이 좋은데. 아이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제대로 개그를 칠 줄 아는구만. 생각지도 못했다. 본관, 신관. 동서 지금 농담하는 거지? 시조가 거주하던 지역을 말하는 본관 말이야. 밀양, 무안, 함양 이렇게 시조님 살던 지역이 어디냐고. 하지만 동선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대답도 못하고 10초쯤 있다가 획 하고 사라졌어요. 와, 아버님, 동서가 진심으로 본관 몰랐나 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아니면 하이개그? 서울대는 외계인이 나왔다더냐? 내가 쓰는 직원 중에도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많이 있어. 그렇지만 어느 놈이 일을 잘하느냐 줄 세웠을 때 그게 꼭 대학 따라가진 않더라. 근데 상식 없는 건 괜찮은데 나 같으면 아버님 본관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것 같은데 쟤는 왜 토라져서 사라지는 거냐? 서울대생이라는 프라이드로 똘똘 뭉친 사람이 무식하다는 게 발각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겠죠. 민망도 하겠고요. 그래. 그럼 그런저런 시국에 우리 달걀 프라이나 해먹을까? 들기름 있나 한번 찾아보거라. 제가 프라이드라고 해서 프라이가 생각나셨군요. 달걀 프라이는 역시 들기름에 해야 맛있죠. 장군님, 소신, 부엌, 찬장에 들기름을 찾아내싸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소식이로구나. 자, 이 장군이 직접 펜을 잡고 선두에 나서겠노라.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오거라. 아버님이랑 전쟁 사극을 흉내내며 고소한 들기름을 둘러 달걀 프라이를 해먹었어요. 또 시작들 하네. 오늘도 죽이 맞아 히히호호하며 잘들 노시는구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아니라 전생에 절친한 친구셨나 봐요.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인데 프라이를 얼마나 해드셨으면 들기름 냄새가 그냥 부엌에 가득하네. 어머님께 잔소리 한번 들었지만 아버님하고 전 그 꾸짖음마저 웃어 넘기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까 예비 동서의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이미 아까 가버린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를 걸었지? 형님, 저 좀 잠깐 봐요. 지금 바로 1층 로비로 내려와요. 시부모님 댁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1층에 호텔 로비 같은 장소가 있었어요. 로비 카페나 라운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라운지 소파에 동서가 앉아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 모습이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무시무시한 오호라를 풍기고 있어서 미리 쫄았습니다. 지원 씨한테 듣자 하니까 형님 땡땡 보건대 나왔다면서요? 그런 대학도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갑자기 사람 불러내놓고 뚱딴지같이 대학 얘기야? 그래, 나 거기 나왔다. 근데 뭐?
급 차이가 나도 너무나네. 어쩐지 묘하게 말이 안 통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했더니. 뭐? 수준? 사람 들리게 흉보는 것도 다 아주 재주다, 동서. 어머, 나 혼자 중얼거린 건데 그게 다 들렸어요? 먼저 시집 갔다고 나한테 기싸움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나 본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나 서울대 나온 여자라고 해서 범생이처럼 조용히 공부만 한 사람으로 보면 코 다쳐요. 차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라고요. 경고. 아하, 그럴 때는 코 다치는 게 아니라 큰 코 다친다고 하는 거야. 암튼 아까처럼 아버님 부추겨서 나 엿먹이면 그땐 눈물 나게 밟아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 얘기 해줘야겠다 싶어서 집에 가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예비 동선 이제 내 앞에서 가면 벗고 대놓고 악담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끝마다 대학이었던 내 출신이 다르네 하면서 말이죠. 그게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다음에 만나면 나도 뭔가 보여줘야겠다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나온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예비 동서 꼬투리 잡기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앞에선 얌전하고 예의 바른 척하며 저한테만 본색을 드러내던 동서가 한 번은 다른 시댁 식구에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너희 장인은 어디서 사업한다고 그랬더라? 내 골프 모임에 한 사장이라고 있는데 너희 장인을 안다는 것 같던데. 아, 고양시 어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집은 방배동인데 사업처를 옮기셨다고요. 잠깐만요. 아버님,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설마 우리 아빠 맞나요? 장인이라뇨. 사돈 어른이라던가 높여서 말해야죠. 그럼 우리 아빠가 저한테 너희 시아버지라고 말하시면 아버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음부터 고쳐서 말씀해 주세요. 동서가 정색하며 한 소리 하니까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지. 당신께선 사돈 호칭을 신중하게 써야겠네요. 아주 매사 청학한 서울대 며느님이 들어오실 테니 말이에요. 이제 어머님까지 마음 상하신 게 보이니까 전 좌불안석 어찌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지 동서. 아버님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부르셨어. 동서 생각만큼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별 뜻 없이 버릇처럼 그러신 거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제가 이 집에 들어오면 하나하나 가르칠 게 많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교화시키고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네 말대로 사돈댁 호칭은 너희 아버지가 말실수한 건 맞는데 다른 나쁜 의도는 없으신 거 알지? 그런데 둘째, 너도 좀 거슬리는 구석이 있다. 교화? 교화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야. 범죄인을 재교육하거나 우민한 습속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 집안이 죄를 짓거나 우매하다는 뜻이니? 아, 그런가요? 그럼 교화라는 단어 말고 다른 말 쓰도록 해볼게요. 그런데요, 역시 어머님은 강사라는 직업병이 있으신지 좀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그렇게 나오시면 되게 피곤해지는 건데. 야, 지원아, 너희야말로 네 아내 될 사람 교화 좀 해야겠구나. 너희 엄마 말씀 들었지? 시부모 앞에서 교화 운운하는 게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되바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 동서의 발언으로 시댁 분위기는 싸해져서 오죽하면 계급 빼면 시체인 저도 찍소리 못하고 좌불안석 조용히 숨만 쉬었다니까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감정 상하신 채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은 처음 봤고요. 시어머니한테 애정 섞인 핀잔은 들었어도 그렇게 정색하고 싸늘하게 혼내시는 모습은 저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안했던지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어머님도 헛기침하며 뒤따라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썰렁해졌네. 우리 집사람 와서 많이 웃고 즐거워했던 분들이 새며느리 앞에서 왜 이리 불편해하시는지. 남편은 예비 동설 맞듣잖아 했기에 동서 들으랍시고 가시돋친 말 남기고 나갔습니다. 동서는 자기 말 하나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눈치채고 괜히 나한테 그랬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같은 며느리로서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와 처가 간의 호칭 하나로도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갑자기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별말 없이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버님이 어두운 표정에 기가 죽으셨다고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네요. 우리 아버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걱정돼서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 아버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너희 친정 어른들한테도 호칭 실수해온 거 말이다. 그게 그렇게 실례인 줄 몰랐어. 미안하다. 아버님답지 않게 왜 그리 의기소침해 계세요? 막말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다 그럴 수도 있지. 동서가 한 말 그거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역시 아버님은 그때 동서에게 당했던 모욕과 수치심을 가슴속에 담아두셨던 모양이에요. 그 말 듣고 생각할수록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말이다. 서울대 나온 며느리한테 위축됐나 늙어 그런가 자꾸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실은 저도 그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예비 동서한테 저도 당한 일 있어요. 전무대 나왔다고 저 개무시했고요. 자기한테 까불면 아무리 형님이라도 집 밟는다고 협박당했는데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것이 너한테 그딴 소리를 했어? 걔가 또 무슨 짓을 했냐? 시아버진 몹시 흥분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집에서 딸에게 했던 막말 등을 전부 다 일러 바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 하나 존경할 가족이 있어야 말이죠. 다 나보다 급 떨어지는 대학 출신인데 시부모라고 해서 형님이라고 해서 내가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 전 안 할 거네요. 이렇게 말했던 동서 얘기까지요. 예비 동서의 민낯을 알게 된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나 보다 했는데 역시 아버님께선 바로 다음 가족 모임 때 예비 동서에게 복수를 하셨어요. 너희 시어미가 차린 맛있는 식사도 다 했겠다. 다들 무료하지 않냐? 지금부터 가족 퀴즈 대회를 개최하겠다. 자, 박수! 박수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돋우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은 툴툴했지만 전 찬성이었죠. 아버지도 참,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집에서 무슨 퀴즈 대회예요. 심심하던 차이 좋은 생각인데? 둘러보니까 내가 제일 불리한 것 같은데. 아버님, 전 깍두기 시켜주세요. 우리 첫째 며느님이 왜 불리하시다는 것이죠? 아시면서 다들 스카이 대학 나온 분들끼리 왜 이러세요? 전후 좀 봐주시죠. 네? 맞네요. 경쟁이라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법인데 형님에게 좀 너무 불리한 싸움인데요. 형님한테 우선 정답을 발표할 권리를 얻어 주시죠. 그리고 가족 퀴즈 대항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정답! 홍익인간! 그런데 퀴즈가 진행되면서 의외로 제가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동서 얼굴에 여유가 사라지고 다급해졌습니다. 형님 우선 발언권 취소요. 이제부터 안 봐주고 내가 다 맞추겠어. 다음 문제.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 중요 일본 인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순국한 분은 누군가? 나요. 안중근 의사. 땡. 윤봉길 의사잖아. 자기야, 안중근이라니. 무슨 소리야.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 안중근이지. 정말 다들 무식해서 같이 못 놀겠네. 엉뚱한 얘기를 하며 예비동서가 우겨대니까 부하가 치민 시동생은 인터넷 검색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바보라고. 윤봉길 의사 맞잖아. 이 정도는 상식의 기본도 모르는 여자였어? 세상에 이를 어쩌나. 그녀의 일자무식이 드러나는 웃음꼴이 됐고 삐져나온 웃음을 전 간신히 참고 있는데 시아버진 막 대놓고 웃으셨어요. 이 결과가 어찌 된 일이냐? 제일 학벌 좋은 둘째 며느리가 빵점이네 빵점. 동네 사람들 서울대 졸업생이 일자무식이랍니다. 아이고.
아버님 농담에 모두가 웃는데 오직 한 사람 동서만은 나쁘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예비 동서에게 멸시당한 날 위해선지 자신을 위해선지 모를 귀여운 복수극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의 문제는 그저 이런 작은 결점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전에 제가 지인들을 동원해서 예비 동서에 대해 캐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년 생각보다 서울대에서 꽤 유명 인사더라고요. 여기저기 박민땡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한 학번 아래 박민땡? 같은 과는 아니지만 건너 드러나도 알지. 그 당시 학교 다니던 대학 동창 중에 박민땡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걸? 정말 네 동서로 들어올 사람이 걔 맞아? 야, 아서라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네. 걔 인성 쓰레기의 꼴통으로 진짜 유명했어. 왜? 무슨 일 있었길래? 그 정도야? 학교에 외제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꼴도 또 얼마나 요란한지 딱 봐도 날라리 티 났거든. 학교 직원들한테 자기 차 주차 단속한다고 쌍욕하고 네 가지 없이 굴고 말 많았지. 오죽하면 걔 때문에 농어촌 특례 입학 폐지해야 한다는 말 엄청 나왔었잖아. 농어촌 특례 입학이라니? 박민땡이 그걸로 서울대 들어갔던 거라고? 걔 졸업학점 한번 물어봐라. 장난 아닐걸? 애초에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들어왔으면 입학해서 부족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으면 왜 사람들이 말이 나오겠어. 실력 안 되는 애가 어거지로 와서 학교 물만 흐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본인이 급 운운하며 내세우던 대학이 편법을 써서 입학한 거였다니 예비 동서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친정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자랑하던 동서였거든요. 한 번도 시골에 살았다는 얘기를 한 적 없고 어떻게 특례 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동서한테 전화로 물었어요. 동서, 아버님이 미넨 출장 다녀오시면서 동서 선물도 같이 사오셨으니까 한번 집에 들려. 그런데 나 동서한테 궁금한 게 있거든? 혹시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살았어? 면 이런 데 말이야. 전화 우리 엄마 다 청결에 예민하거든요. 며칠 호텔 머무는 거라면 모를까. 시골에서 살다니 그건 꿈도 못 꿔요. 이상하네. 자기 서울대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들어갔다면서? 네? 아,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물론 저 다니던 학교가 의배에 있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 나름 신도시의 행정구역만 의비라서 학교 전교 1등인 제가 서울대 가는 게 뭐 의심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할 건 아니지. 그 제도 탓하는 게 아니라 동서는 그럼 학교만 농어촌으로 다닌 거고 사는 집은 지금 그 동네? 맞아요. 난 방배동 토박이에요. 멀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해내는 그거 일반 입학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요. 처음 알게 된 놀라운 대입 방법도 그렇지만 그녀는 잘못된 거 없지 않냐며 나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그게 바로 불법이지. 대학 부정 입학 아니니? 서울 사는 부모가 시골에 집 하나 사서 위장 전입한 뒤에 점수 떨어지는 자녀를 유명 대학에 특례 입학한다는 거. 사례를 듣기만 했는데 둘째 걔가 바로 그랬다고? 어머머. 네, 그런데 서울대 부정 입학은요, 이건 약과예요. 이번에 우리 병원에 들어온 인턴 선생님도 동서랑 같은 학번이어서 물어봤었죠. 그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예비 동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박 간호사님이 박민땡을 어떻게 아세요? 와, 몇 년이 지나도 그 이름 잊혀지지가 않네.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 박민땡이랑 같은 과 학번이라서 그 여자 얘기 수없이 들었죠. 머리 나쁜 애가 어떻게 입학했는지 전공 점수는 바닥을 기고 교수님들이 이런 꼴통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거든요. 원래 가끔 보이잖아요. 머리에 든 거 없이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여자들.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하는 짓이 아주 악질이더라고요. 같은 과에 얼굴 좀 이쁘고 남자 동기들한텐 관심 받는 후배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중딩 일진처럼 박민땡이 그 후배를 엄청 괴롭혔었다나 봐요. 걔 전공 서적이랑 노트 다 찢어놓고 울먹이는 애한테 음료 뿌리면서 재수없다고 말하고. 에? 아니 세상에 깡패가 따로 없네? 그런데 더 악질인 거 따로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괴롭히는 걸 넘어서 그 애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학교에 퍼뜨렸다는 거죠. 배가 불룩한 게 어느 놈이랑 붙어서 임신을 했다는 둥
아니다. 술집 나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 가방이랑 옷도 산 거다. 거기서 임신한 거다. 그 후배는 평범하고 순진한 애인데 그런 엄청난 괴 소문 때문에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휴학하고 잠적해버렸어요. 박민땡이 있는 학교에 돌아갈 수 없다며 똑똑하고 괜찮은 애 인생 완전 망친 거죠. 아니, 다들 너무하지 않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왜 믿어? 다들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야. 뭐 세상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거 없는 소문은 더 재밌고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빠르고 넓게 퍼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박민땡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피해자만 숨어 살고 억울한 거죠. 제가 알아낸 이 얘기까지 전해들은 시아버진 조용히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지환이냐? 중차대한 얘기를 해야겠으니 너 이따 결혼할 아이랑 집에 와라. 평소 아버님과 다르게 아무 말도 단 한숨 소리도 내지 않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셨어요. 시어머니와 저 역시 아버님이 왜 그러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요. 드디어 도착한 대단하신 서울대 며느님을 보자마자 아버님은 바로 직설을 날렸습니다. 너를 우리 집 사람으로 들일 수 없다는 얘기하려고 널 불렀다. 그래, 우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널 절대 가족으로 생각할 수 없어. 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뜻밖의 말씀에 예비동선 청천벽력을 맞은 듯 굳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내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동서가 낳은 자식을 누가 심하게 괴롭히면 동서는 어떻게 나올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어떤 놈이 감히 내 애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난요, 내 애를 철통방어해서 그런 조짐 보이면 바로 그 새끼 전학시키던 감옥에 쳐넣었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살 낼 겁니다. 고소고발은 물론 학폭위의 교육청에 투서해서라도 내 애 괴롭힌 애 미래까지 다 망가뜨릴 거라고요. 연일 뉴스에서 학폭이다 괴롭힘이다 말 많은데 그 피해자들은 다 힘없고 백없는 부모한테서 나온 잉여들이라서죠. 힘있고 능력 있으면 왜 남한테 밟히기를 밟혀? 아, 그러셨어? 일말에 다행이네. 동서가 그런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 이름도 생각이 나려나? 유연땡, 최예땡. 고작 질투심 하나 때문에 네가 인생 망가뜨린 여자애들이 도대체 몇이니? 내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동서의 얼굴은 청색증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스머프처럼 파래졌거든요. 형님, 걔네 대학 동창들 어떻게 알아요? 설마 걔네를 사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럼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동서랑 같은 학교 과 나온 사람들이 증언이 수두룩하더라.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그 동기들이 동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겠지? 동서 참 유명해서 서울대 땡땡학부 근처 학번돌은 다 안다면서? 무슨 영화나 드라마인 줄 알았어. 동서가 했던 짓들이 현실감이 안 들 만큼 너무 잔인해서 말이야. 그런데 최혜땡이란 친구한텐 왜 그랬어? 동네 슈퍼집 하는 부모한테 자란 년이 감히 나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애들 앞에서 모욕을 하잖아. 유연땡 인생 망친 거 책임지라며 내 멱살까지 잡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 써서 제대로 패줬지. 그때 후회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 난 걔한테 현실 교육 좀 해준 것뿐이라고요. 그래, 장차 임신할 여자애 배까지 발로 깠어? 그러다가 걔 나중에 임신 못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친구 일로 대신 욕 좀 한 게 그 정도로 맞을 일이냐? 그런 애가 나중에 낳을 애새끼 따위 내가 알 바 있나? 어차피 후진 집안, 후진 유전자일 텐데 닮은 자식 못 낳는 게 지구에 유리하지. 난 지구에 필요 없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부인 셈이죠? 끝까지 잘못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예비 동서에게 저뿐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 기가 찼습니다. 자기야,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왜 이래? 지금 이 모든 일이 진짜니? 아니라고 말 좀 해봐. 뭐래? 아, 이제 와서 선비처럼 착한 척은? 어차피 너도 내 학벌과 집안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서울대도 부정 입학한 것도 인정하는 게냐?
여기가 뭐 경찰서예요? 사람 하나가 놓고 아주 탈탈 터네. 저기 시골 학교 다니면서 학교장이 필요하다는 돈 좀 주고 선생님들이 내 생기부 탄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거 말하는 건가? 아이고, 뇌물로 만든 전교 1등이었어? 세상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농어촌 특례 입학은 열악한 지역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위한 제도야. 그런데 네가 서울에 살면서 위장 전입에 불법으로 서울대 간 게 문제라고.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인생 자체가 우스운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너라는 사람이 어떠냐? 자기 부모 믿고 편법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대학 출신들을 무시까지 해? 이제 모두 알았으니 내가 교육감사원에 네 부정 입학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가 아끼던 대학 졸업장이 취소될까? 아예 입학 자체가 취소될까? 아니지, 혹시 감옥까지 가는 건 아닐까? 아,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감옥이라니? 무슨 그런 심한 말까지 하세요? 너 하나 때문에 실력 있는 농어촌 인재 한 명이 서울대에 떨어졌는데 그 학생 인생을 생각하면 넌 타인의 인생을 빼앗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행각으로 주변 사람들 인생을 짓밟아 놓고도 한 줌의 뉘우침이 없구나. 아, 내가 뭐에 씨이긴 씨였었나 보네. 너 같은 여자를 데려온 내가 등신이다. 모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너 이리 나와. 지환씨, 난 억울하다고. 형님이란 여자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 내 말부터 들어봐. 이제 예비 동서고 뭐고 아무 관계도 아닌 그 여자 박민땡은 시동생의 완력에 끌려 나갔습니다. 아유,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그랬다면 조금은 과거를 용서해줄 마음도 있었건만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구나. 사람 죽인 살인자도 법정에서 잘못했다는 사람이 드물다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시부모고 뭐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아무리 뉘우쳤대도 난 저런 며느리 못 봅니다. 마치 흉악범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처럼 가슴이 놀라고 무서웠지만 시부모님 걱정 끼칠까 싶어 애써 웃으며 있었죠. 그 여자가 본색을 드러낸 마당에 그래도 시동생이 결혼을 강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동생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파혼했다며 알리는 시동생은 이미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말이죠. 그렇지만 이 또한 시동생의 생각은 바람일 뿐 그 여잔 시동생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어요. 씹다 버린 껌처럼 아주 구질구질하게 나왔죠. 시댁과 시동생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며 사람 잡고 자기 말만 해댔습니다. 영화 미저리에 나오는 여자처럼 집요하게 시동생을 스토킹하며 그대로 억울하게 파혼당할 수 없다니 말릴 도리가 없었죠. 결국 그 여자 친정집에 모든 사실을 얘기했고 경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시동생에게 접근하는 걸 막아버리자 이번엔 그 여잔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 게이더라고. 그래서 파혼했어. 이 사실이 알려져야 어머니 여자 인생 나처럼 망치질 않지. 대학 시절 사람 인생 헛소문으로 조졌던 과거 경험을 되살려서 이번엔 우리 시동생 인생도 망가뜨릴 작정인 거죠. 하지만 우리도 나름의 지성과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법조계에 있는 남편이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박민땡에게 고소장을 날려버렸어요. 여보, 그 고소하게 되면 진짜 감옥까지 갈 수 있어? 물론이지. 최고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형법 규정이니까 그 여자도 별 수 없을 거야. 남편의 말처럼 집요하게 시동생을 따라다니던 그녀의 스토킹은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하지만 이미 주변인들에게 퍼뜨린 소문과 SNS, 시동생 회사 게시판에 올린 글은 증거로 남아서 명예훼손 처벌은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시동생은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지금 우리 동선 모르겠지만 시댁가족 모두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 여자를 맞고 대신 좋은 여자가 집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새로 들어올 사람의 정체를 미리 알고 막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조상이 도운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자녀나 가족 중에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꼭 그 사람이 어떤지 잘 살펴봐 주세요.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서울대 학벌에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부정 입학의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사이코일 줄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다 하더라, 학벌과 재산이 어떻다는 그런 조건 말고 오랜 시간 겪으며 사람의 진가를 가려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죠. 친구와 수다 떠는 것보다 지금이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네요. 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께 신나는 시간을 선사해 드렸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전 40이 넘을 때까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전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결혼 전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보다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죠. 외할머니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용수 출신이었는데 저도 그런 할머니의 끼를 물려받았다며 할머니는 절 무용수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전 너무 어릴 때라 제가 끼가 있는지 무용을 잘 하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무용하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몸이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용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본인의 지난 날의 사진과 비디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화면에 할머니 좀 봐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우리 수정이도 무대 위의 할머니처럼 보석처럼 반짝일 날이 있을 거야. 그날 위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멋진 의상을 입고 자신을 한껏 뽐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공주님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저도 할머니 말씀처럼 무대 위에 보석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전 외할머니의 계획대로 예중 예골 나와 대학도 무용과로 갔어요. 그러는 동안 한 번도 제 인생이 무용이 아닌 다른 길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엄마와 외할머니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자란 전 엄마보다 외할머니를 믿고 따랐거든요.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에 한 번도 토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절 엄만 답답해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외할머니께서 절 보내고 싶어 하셨던 대학이 있었어요. 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 학교만을 바라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전 그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죠. 다행히 다른 대학엔 붙었지만 외할머니는 성에 차지 않으셨습니다. 외할머니 갑자기 절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수정이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 계획대로 애를 휘두를 거야. 지금까지 수정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니야. 한국에 있는 대학도 붙었는데 굳이 왜 유학을 가? 엄마는 절 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제가 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항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뿐인 자식인 절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신경 쓰질 못했으니 외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일일이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이미 다 큰 성인인데도 저의 미래를 외할머니가 좌지우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제가 몸만 크고 정신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엄마가 애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키워서 애가 아직도 혼자 밥도 못 먹고 버스도 못 타고 다니잖아. 그러면 좀 어때?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처럼 키울 수도 있지. 그전에도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제 입시 문제로 더 많이 싸웠어요. 전 20살이 될 때까지도 혼자 밥을 먹거나 버스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외할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항상 24시간 절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일이 있을 땐 택시를 타게 하셨고요.
그래서 전 연애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놀러 다녀 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외할머니와 함께였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답답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외할머니께서 절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 노고를 아는데 저라도 할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죠.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전 할머니가 없으면 이 세상에 덜렁 혼자 남을 것 같은 공포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에겐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친구이자 부모였어요. 너도 지금이야 네가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너도 내가 수정이처럼 키웠어. 그래서 지금의 네가 있는 거야. 할머니는 경력자세요. 엄마도 외동딸이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지금의 절 키우는 것처럼 키우셨대요. 심지어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낳았을 땐 유명한 무용수라 일도 바쁘셨을 텐데도 엄마의 일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고 열성을 다하셨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도 무용수로 키우려고 했는데 엄마는 연기가 없고 공부하는 재주만 있어서 대치동에서 유명하다는 학원이며 고액과외를 시켜 공부로 성공시켰대요. 아무리 엄마가 내 딸한테 열과 성을 다해 키웠다고 해도 유학은 절대 안 돼. 난 우리 수정이랑 떨어져선 절대 못 살아. 전 순간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할머니에게 큰 소리를 칠 만큼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야말로 내 유학을 왜 엄마 마음대로 가라 말아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럴 자격 있어?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엄마도 할머니도 당황하셨어요. 수정아, 엄마가 아무리 자격이 없는 엄마라도 네 엄만 나야. 네가 한국에 있을지 외국으로 갈진 나도 얘기할 권한이라는 게 있어. 엄마는 정말 끝까지 엄마 생각만 한다. 지금도 봐. 나한테 유학 가고 싶은지 아닌지 엄마가 묻기라도 했어? 그리고 어차피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해도 엄마는 나랑 같이 못 가잖아. 가도 할머니랑 가야 되잖아. 제가 엄마에게 화가 나는 건 그거였어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차피 엄마 아빠는 제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학 가든 한국에 있든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전 언제나처럼 외할머니의 말대로 유학 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신 영국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전 영국에서 지낸 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학교에서 보낸 학창 시절은 힘들었거든요. 다 큰 애가 할머니와 다닌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 학창 시절 애들 사이에서 항상 은근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애들은 절 유별난 공주 취급을 했어요. 패스트푸드나 분식도 먹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도 안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외제차를 탄 부자 사모님 같은 할머니가 데리러 오니까 애들은 절 공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공주님, 너 이번 콩쿠르도 나간다며? 출전비 엄청 비싼 대회라 우리 학교에서 딱 2명 나간다는데 대단하다, 야. 나도 너희 할머니처럼 부자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하는 말이 별말도 아닌데 애들이 저에게 말만 걸어도 전 소심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보처럼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 날이면 학교 종이 울리자마자 학교를 빠져나와 호박마차 같은 할머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언제나 저만 보고 저만 위해주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전 어떤 힘든 일이든 다 괜찮아졌어요. 영국에서 살 땐 아무도 제가 누구랑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딱히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절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죠. 영국에 있는 동안 전 할머니와 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전 할머니만 제 곁에 있으면 아무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외할머니는 한국 극단의 오디션을 다 알아서 잡아두셨더라고요. 전 생각할 것도 없이 순서대로 오디션을 보고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할머니는 제 앞에 웬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전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뭐긴 뭐야, 네 신랑감 후보들이지.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남자랑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는 모쏠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갑자기 신랑감 후보라면서 남자들 이력서를 보여주시니 전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전 할머니께서 농담하는 줄 알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할머니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 시집 보낼 생각이었어요. 지금 딱 네 나이부터 만나서 1년 연애하고 결혼하면 딱이야. 이 시기 놓치면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잘 봐봐. 집안이며 직업이며 조건은 내가 다 미리 다 괜찮은 남자들로만 골랐으니까 한번 골라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났어요. 전 이제야 좀 일도 재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았는데 갑자기 선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시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은 평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서류 봉투를 보고 어리버리 멍을 때리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고민되면 그냥 3명을 다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연애도 안 해봤는데 그 정도는 만나봐야 결정할 수 있지 않냐고요. 전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난 할머니랑 조금 더 살고 싶어. 벌써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벌써는 무슨 벌써야. 여자가 나이 먹어서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무용수라는 게 너 지금부터 길어봐야 1, 2년이야. 없는 집 애들처럼 너도 무용수 그만두고 동네에서 무용학원이나 하면서 허송세월 보낼래? 할머니처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평생 우아하게 살아야지.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 갈 때부터 아마 제 결혼을 계획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네 엄마 봐라.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는 애가 지금도 자기 새끼 공연하는 거 한 번 못 보고 평생 저렇게 병원에만 갇혀 살잖니?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너희 엄마 병원에서 사내 연애에서 결혼하게 한 거야. 그때 내가 말렸어야 됐는데. 엄마 아빠 일은 바쁘고 나한테 관심은 없어도 둘은 잘 살잖아. 사이도 좋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로 고생시켜서 힘들지 않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너희 엄마 아빠야 둘 다 바빠서 서로 대면대면 살아서 그래. 거기다가 너도 내가 키워줬으니 둘이 싸울 일이 없었던 거지. 나 봐라. 네 외할아버지 젊어서 그렇게 바람 피우고 할머니 마음고생 시키더니만 결국은 일찍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내 거 됐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냥 집안 좋은 남자 만나서 차분하게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제일이야. 너처럼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살다가 결혼해서 돈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는 저처럼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란 애들은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현모양처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나도 이제 외국 나가서 공연도 해보고 싶고 공연 기획도 배워보고 싶은데. 그전까진 무용이 재밌는지도 모르고 주어진 일만 하나하나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애들 가르치는 일은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전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원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외할머니를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너 할머니한테 매일 뭐라 그랬어? 너도 나처럼 되고 싶다고.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나 같은 엄마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일만 하다가 결혼식이 놓쳐서 괜히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면 나중에 너만 고생해. 네 자식도 물론이고. 할머니의 말은 언제나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절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할머니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전 할머니의 말대로 봉투 안에 있던 남자들을 다 만나봤어요. 사실 외할머니는 3번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집안 대대로 검사 집안의 남자는 판사였거든요. 저도 외할머니가 하도 칭찬하셔서 웬만하면 그 남자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외모가 전혀 끌리질 않았어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해서 평생 살 사람인데 도저히 정이 생기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요.
그러던 중에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마와 대판 싸웠어요. 전 당연히 한국에 들어와서도 할머니와 살 생각이었죠. 어렸을 땐 당연히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긴 했지만 거의 매일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할머니 댁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학 가서도 4년 내내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니 이젠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저에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전 한국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일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네가 할머니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건 아빠도 알지만 그래도 네 부모는 우린데 결혼하기 전까진 우리랑 살아야지. 안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유학 가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아쉬웠었는데. 그래, 엄마 아빠도 이제 일 줄이고 너랑 시간 많이 보낼 거야. 앞으로 엄마가 같이 살면서 너 같이 챙기고 보살펴 줄게. 제가 할머니 댁에 들어가겠다고 한 게 부모님께는 좀 충격이었는지 절 잡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엄마가 날 보살피고 챙길 게 어딨어? 할머니도 이제 연세 드셔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 때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 키워줬으니까 지금부턴 내가 할머니 옆에 있어줄 거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유학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몇 년을 할머니 따라 영국까지 갔다 오더니만 이제 나의 집까지 나가서 할머니랑 산다고? 엄만 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낳아준 부모보다 할머니를 더 챙기냐고요. 엄마야말로 지금 와서 이러는 거 웃기지 않아? 우린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돼.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수술만 하고 난 할머니랑 있고. 전 제 뜻대로 집을 나와 할머니 댁에 아예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워낙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아서인지 전 할머니 댁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할머니가 중매를 선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니 엄만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신 거죠. 엄만 할머니를 찾아와 노발대발했습니다. 수정이 얘 나이가 몇인데 선을 봐. 엄마 정말 우리 수정이가 엄마 꼭두각시 인형인 줄 알아?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수정이 아빠 볼 낯이 없다, 볼 낯이 없어. 이래서 애 키워준 공은 없다더니만 딱 그 짝이네, 그 짝이야. 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나 네 남편이나 병원에서 한창 전공의로 공부하다가 둘이 눈 맞아서 애만 덜렁 낳아놓기만 하고 나한테 떠넘겼잖아. 그래놓고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네 남편 볼낯이 없어? 니들이 수정이 키웠으면 이 정도로나 키웠을 줄 알아? 할머니도 엄마 말이 서운하고 속상한지 눈물을 잔뜩 눈에 머금고 울부짖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는데 할머니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속상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해? 할머니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 나까지 키워주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놈의 일 핑계로 맨날 애 떠넘겨놓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일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야? 아이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말하는 것 좀 봐. 난 다 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네 할머니 다 당신 욕심으로 자식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와서 후회나 하지 마. 어디 네 할머니 말만 들으면서 살아봐. 엄만 저에게 앞으로 신경 끄고 살 테니 알아서 잘 살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일절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이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 결혼을 했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26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죠.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갔어요. 외모도 서글서글하고 말도 잘하는 게 소심한 절 잘 이끌어줄 것 같아서요. 직업도 의사라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집안이 좀 우리보다 딸리는 게 별로라고 하셨지만 전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남편 직업이 의사인 것도 부담스러운데 만약 시댁까지 너무 잘 사는 집이면 제가 주눅들 것 같아서요. 전 결혼하자마자 극단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병원 일이 바쁘니 차라리 저도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혼자 매일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요.
평생 무용만 한 사람이 집에서 살림만 하면 답답하지 않겠어? 애 생기기 전까지 동네 학원이라도 하는 거 어때? 내가 알아봐줘? 저도 일을 아예 그만두고 싶진 않았지만 외할머니의 성화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무용수는 예술가지 기술을 돈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 갖는 것도 다 준비가 필요한 거야. 엄마가 몸이 편하고 건강할 때 애를 가져야 똑똑한 애가 나오는 거지. 애 머리야 다 부모 닮는 거죠. 저 닮았으면 머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남편은 말하는데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저도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아서 끌렸습니다. 전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그런 점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집안일까지 뭘 참견을 해. 애 갖는 거야 여자 일이고 남자의 건강한 씨나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서방도 술 좀 작작 먹고 운동 좀 해. 나이도 있는데 술까지 먹으면 정자가 건강하겠어? 할머니도 참, 제가 의사인데 제 건강 하나 못 챙기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정이 남편인데 아이를 언제 낳고 안 낳곤 저희가 알아서 상의할 문제죠. 남편 말이 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부부 일에 많이 참견하기는 하세요. 더군다나 남편은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할머니의 사고방식을 자꾸만 주입하려고 하시는 게 저도 불편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아침부터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미역국은 먹었냐고요. 안 먹었으면 끓여놨다고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감사해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죠.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제 생일 미역국은 항상 외할머니가 끓여주셔서 저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전날 새벽까지 수술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으니 남편이 좀 불편했나 봐요. 자다가 엉망이 된 얼굴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외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신 게 남편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내 생일인데 집에 있었으면 애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주지. 이 시간까지 애 아침도 안 먹이고 잠만 잤나? 저 어제 새벽에 들어왔어요. 생일이야 자고 일어나서 챙기면 되죠. 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로 멍하니 있었죠. 그런데 외할머니는 그런 남편이 괘씸하셨는지 미역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한 집안에 있으면 밥은 같이 먹어야지. 아이고, 암튼 사내 놈들은 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 딴엔 며느리인 제 첫 번째 생일이라고 미역국이랑 먹을 걸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미 와 계셨던 외할머니를 보고 시어머니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썩 달갑지 않다는 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능력을 인정을 받는지 병원 수술은 혼자 다 하나 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제도 늦게 왔는지 그냥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그러게요. 수술도 많고 피곤할 텐데 매일 시간만 남은 친구 만나서 술만 먹고 다니니 얼굴이 반쪽일 수밖에 없죠. 외할머니 말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술을 많이 먹기는 해요. 병원 일이 바쁜데도 시간만 나면 친구들을 만나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제가 싫어서 할머니에게 몇 번 하소연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그걸 마음에 담아 두셨나 봐요. 남편을 볼 때마다 술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시니 시어머니 앞에서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할머니의 말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애가 괜히 술을 먹겠어요?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 술을 의지하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능력만 좀 있으면 개인 병원이라도 차려주고 싶다니까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앞에서도 남편 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하셨죠. 그게 은근 저에겐 저더러 차려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네 처가에선 강남에 병원을 차려뒀다더라. 원래 의사 사위 보면 다 처가에서 해주는 거라더라 라는 말도 하셨고요. 저처럼 눈치가 없는 애도 알아들을 정도다 보니 그런 소리를 할머니에게 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콧방귀를 뀌셨어요. 남자네 집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처가에 손을 벌리려고 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그때 판사랑 결혼을 했어야 했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셔서 저도 웬만하면 남편 욕이나 시댁 욕은 할머니에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았죠. 저에겐 할머니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많이 거슬렸는지 참지 않으시고 말을 뱉었어요.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면 병원 하나 차려주면 되지. 뭘 고민해요? 하긴 병원 차리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사돈 두 분이 애들 가르쳐서 차려주면 몇십 년은 걸리겠네. 시부모님이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세요. 사실 남편이 의대 다닐 때만 해도 학원 건물이 자기네 거였다는데 시아버지께서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많이 돈을 날려서 지금 건물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사돈어른! 우리가 비록 지금은 건물도 내놓고 힘들게 살지만 아들 둘 다 의사에 약사 만든 사람들이에요. 다들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도 평생 공부만 하시고 학원만 운영하신 분이라 말은 지지 않고 잘해도 사람이 독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지독하신 분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죠. 평생 누구 눈치 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다 보니 거침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린 게 의사랑 약사인데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의사니 약사니 다들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고 장사하면서 살더구만. 어이구, 내가 이래서 의산 막노동이라고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헛똑똑이 같으니.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다 들렸어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딱 한마디 하시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쓱 흘겨보더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고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막노동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해. 전 아무래도 상황이 민망해서 할머니에게 투덜거렸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당신이 잘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은근히 자기 아들 의사라고 자꾸만 내 앞에서 뻐기는데 아주 재수없어 죽겠어. 누구 자식은 의사 아닌가? 쥐뿔도 없으면서 병원 개업 얘기는 왜 자꾸 꺼내는 거야? 그렇게 차려주고 싶으면 자기가 차려주면 되지. 그리고 외과 의사면 매일 수술실에서 사는데 막노동 맞지 뭐. 아, 몰라. 할머니도 김서방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안 그래도 수술 많아서 피곤하였는데 집에서까지 힘들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자기 남편이라고 싸고 돌긴. 남편 없는 할머니 외로워서 살겠냐? 눈치 없는 할머니는 빠져줄 테니까 네 남편이랑 생일상 맛있게 차려 먹어라. 외할머니는 바로 집에 가려고 하셨어요. 전 제 말이 혹시나 할머니께서 서운하셨나 싶어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길래 할머니를 집에라도 좀 모셔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우리 엄마 저렇게 그냥 가게 해놓고 나더러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라고? 당신 생각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할머니에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방문을 3개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결국 택시를 잡아 타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께서 타고 가신 택시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할머니께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전 할머니 소식을 듣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외할머니께서 제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전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 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그런 절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전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흐물거리며 대충 밥을 차려주고 방에 들어가 누웠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폐인처럼 지낼 거야? 나 아픈 사람들 살리는 의사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밥상도 제대로 안 차리고 이따위로 할 거면 내가 당신이랑 뭐하러 살아? 당신은 죄책감도 없어? 내가 그날 당신한테 할머니 집에 모셔다 달라고 했었잖아. 당신이 우리 할머니 모셔다 드렸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한 달 넘게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그날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이 저에겐 너무도 아픈 상처다 보니 누구라도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 말에 남편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 머릿속이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네가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정신과에 예약해 놓을 테니까 가서 진료나 받아. 정신도 마음도 엉망인 절 받아줄 남편이 아니었죠.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미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나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떠나고 전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한 사람인지를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유일했던 등대가 사라지고 나니 전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전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만에 전 10kg가 빠졌어요. 몸도 몸이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전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고 남편은 그런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뜬 눈으로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현관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전 놀라서 방에서 나왔죠. 그런데 제 몰골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눈살을 찌푸리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더니 거실로 걸어가서 커튼을 3개 치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례식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내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속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 네 남편 교수 임용 앞두고 있는 거 몰라서 이래? 다른 마누라들은 자기 남편 교수시키려고 병원장까지 만나고 난리도 아니던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안심하게 있을 거니? 전 혹시나 기대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걱정돼서 오신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역시나 그럴 리가 없었죠. 당신 아들이 교수가 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폐인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단속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어머님 아들 똑똑해서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우리 아들 교수 못 만들까 봐 이러는 거 같니? 나는 너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너 눈이 있으면 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봐라. 어떤 남자가 너랑 살고 싶겠니? 내 아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들어오기가 싫댄다. 죄송해요. 저도 금방 털어내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쁜 생각만 들고 마음이 괜찮아지질 않네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나약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마음에도 없는 죄송해요라는 소리까지 하며 시어머니가 빨리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간신히 참고 버티고 있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또 선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친정 부모님은 네가 이 지경인데 어쩜 한번 들여다보지를 않으신다니. 결혼식 날도 식장에서 대충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더니만 혹시 너희 부모님 자식 아닌 건 아니지? 전 제가 정신없어서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물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요.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니?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할머니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더니만 할머니 좀 죽었다고 손녀가 집안 다 내팽개치고 이런 거짓골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이 뭘 안다고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집안일이고 남편이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좀 제발 가세요.
전 시어머니께 그만 돌아가시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시어머님 뭐 이런 게 있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라도 빨리 애 만들 생각부터 해. 너 그래야 남편이 나가서 딴짓 안 한다.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더러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지래요. 그래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싫고 원망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간 정말 내가 문제인가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 태어났을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게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죠.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다들 부모님이 오시는데 전 항상 할머니가 오셨으니까요. 가끔은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님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으셨던 할머니는 제가 외롭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더 유난하고 유별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 할머니에게 집착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절 가장 사랑해주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에 항상 할머니에게 기댔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보다 할머니를 더 믿고 의지했어요. 전 몸만 큰 어린애였습니다. 전 변해야 했어요. 이제 더는 어디에도 제 그늘막이 되어주던 할머니가 안 계시니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 가장 처음 생각한 게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아직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할머니께서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거든요. 사실 저도 그땐 할머니가 원하셔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긴 했었는데 겁이 나긴 했어요. 제가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과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지금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내 자식에게 쏟다 보면 저도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전 고민 끝에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계속 대면대면 지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갖자고 하면 분명 콧방귀를 낄 거예요. 전 우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달 만에 운동도 하고 미용실도 다녀왔죠. 그리고 집안 청소도 싹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았어요. 전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여자가 남편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김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는 송 선생이에요. 김 선생 잠깐 자리 비었는데 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의사인지 목소리가 여우 같은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 순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 후회가 됐죠. 누군지 왜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는지 물을 걸 하고 말이죠. 몇 시간 뒤 새벽이 돼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빠르게 현관으로 나갔죠. 남편이 신경 쓰여서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절 보고 남편도 놀랐는지 웬일로 안 자고 기다렸냐고 했습니다. 일찍 끝난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라도 한 거야? 대놓고 아까 그 여자는 누구냐고 왜 남의 전화를 받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과 잘 지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회식은 무슨... 송 선생 당신 모르나? 나랑 대학 동기잖아. 최근에 병원 옮길 때 송 선생이 많이 도와줘서 같이 저녁 먹었어. 당신 병원 옮겼어? 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최근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병원 얘기할 틈이 어디 있었어. 땡땡병원으로 옮겼으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전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병원 옮기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전 아무래도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어요. 놀란 남편은 애써 괜찮다며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이제 아이 갖는 거 어때? 전 슬쩍 제 생각을 얘기했죠. 아이를 갖고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금방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무슨 아이냐고 노발대발했어요. 당신 할머니 돌아가시고 힘들다고 애 가져서 그 외로움 달래보자 뭐 이런 생각인가 본데 애는 그렇게 갖는 게 아니야.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외롭고 힘들어서인 건 맞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야. 당신 어머니도 애 가지라고 그러시고 우리도 애가 생기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가만 보면 생각이 참 짧아. 우울증까지 걸려서 수면제까지 먹는 사람이 무슨 임신을 하고 애를 키운다고 그래. 임신하면 약 못 먹는 거 몰라? 남편의 말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생각이 짧았나 보다 싶어서요. 남편 말이 맞아요. 애 가지면 수면제나 우울증 약도 못 먹는데 무슨 생각으로 덜컥 임신할 생각을 했나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많이 노력해서 약도 줄여보고 운동도 하고 해볼게. 당신 많이 힘들어서 한 생각인 거 알아. 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할머니가 당신한테 증여해준 집이랑 땅 있잖아. 그거 정리해서 나 병원이나 개업할까? 아무래도 개업하면 지금보단 한가할 테니까 당신이랑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짧았다 싶어서 아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자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꺼림직해서요. 전 그 자리에선 대충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피곤해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전 다음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사실 제가 할머니 그늘에 숨어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애처럼 보이지만 아예 멍청이는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지독하기론 독재자급이에요. 그런 할머니에게 자라면서 저도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살아생전 밥 먹듯 바람 피웠던 남편과 살았던 할머니의 조언들은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됐죠. 남편은 분명 이상했어요. 아무리 제가 할머니 일로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병원을 옮기는 중요한 일조차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됐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남편과 몇 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에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마니 하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할머니 재산 얘기까지 꺼내면서 병원 개업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비밀, 여자, 재산 이 세 가지가 걸릴 땐 무조건 바람이 확실했죠. 며칠 뒤 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 뵐 일이 있긴 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주시겠다고 저녁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잔뜩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전 이게 다 뭐냐고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유, 꼭 무슨 날이어서 상 차리니? 너 이제 약도 줄이고 애도 갖고 싶다고 했다면서? 잘 생각했다. 잘했어. 남편이 또 어느새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갖겠다고 한 얘기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 제가 아이를 갖겠다고 한 게 좋아서 상까지 차리셨나 했죠. 그래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진했어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너희 외할머니 그렇게 꼬장꼬장 하시더니만 대단하긴 하시더라. 집이랑 땅이랑 담은 재산이 50억이 넘는다며? 아이고, 그걸 다 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손녀한테 줄 생각을 하셨대?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를 부른 이유는 역시나 할머니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너 그 집이랑 땅 그냥 그렇게 둘 거야? 땅이야 그렇다 치고 집은 그냥 두면 금방 낡고 관리 안 될 텐데 그냥 파는 게 낫지 않니?
시어머니는 저더러 할머니 집을 팔고 남편 병원 개업해주라는 소리를 잘도 돌려서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순간 빡이 아주 제대로 치더군요. 잠시라도 이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제가 더 싫었습니다. 결국 전 참고 있던 분노를 표출을 했죠. 어머니가 너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머님은 제 아파트나 땅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전 이때다 싶어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그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여자 의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한 내용을 보여줬죠. 제 촉이 맞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여자 때문에 병원을 옮긴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자랑 개업하려고 부동산까지 다니면서 병원 자리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지금 같은 병원 의사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증거 다 수집해서 이혼 서류 제출하기 전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뭐, 이혼? 아, 너 제정신이야? 네 주제에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했으면 바람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시어머님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라면 바람을 피우든 어쩌든 개의치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제 주제요? 어머님은 제 재산이 50억 넘게 있다는 걸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아이고, 그까짓 돈 네가 번 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은. 내 아들은 능력 있어서 너랑 이혼해도 50억 정도는 있는 여잔 금방 만나. 그리고 넌 정신병까지 있잖아. 아,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어머님 아들이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 따라서 옮긴 병원 이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아빠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아서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최근 남편이 옮긴 병원 이사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최근에 아버지가 그 병원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곧 어머님 아들 병원에서 잘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의사신 거 아시죠? 두 분 다 평생 일만 해오신 분들이라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어머님 아들 다신 대형 병원엔 발도 못 들일 거예요. 외과 의사가 대형 병원 아니면 갈 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이 김에 어머님이 아들 개업해 주시면 되겠네. 예, 수정아. 아이고,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우리 앉아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 좀 해보자. 시어머니는 애써 제 팔을 붙잡으셨지만 전 제 할 말만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꼴랑 의사인 거 하나 가지고 절 무시해대니 기가 차더군요. 전 이혼했습니다.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전 일절 받지도 않고 이혼 소장만 날렸죠. 그리고 송 선생인지 뭔지 아는 영이랑 불륜짓거리 하는 사진을 사람을 시켜 병원 홈페이지에도 올렸어요. 곧바로 그 두 사람은 병원을 잘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저도 알아요. 할머니의 그늘에 숨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등신으로 살았죠.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모두 다 후회하진 않습니다. 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동안 모진 바람과 풍팔 모두 다 비켜가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단지 제 곁에 평생 있을 줄 알았던 그 그늘이 사라지고 나자 나약했던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거센 사춘기를 뒤늦게 겪느라 고생을 좀 하기야 했지만 이젠 누구보다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하고 말 거예요. 전 이혼과 동시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셨던 집을 제가 증여받았거든요. 전 그 집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부모님은 혼자 살 저를 위해 근처에 무용학원을 차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받은 것도 부끄러웠는데 학원까지 부모님의 힘을 빌리면 제 인생에서 스스로 이뤄낸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을 것 같아서요.
전 동네의 작은 무용학원에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어요. 40이 넘어서야 첫 직장을 구했다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 무용학원을 꼭 차릴 겁니다. 그리고 혼자 밥도 만들어서 먹고 버스나 지하철도 타고 다닐 거예요. 부끄럽지만 뒤늦게나마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살아나갈 겁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한심하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으셨겠지만 그래도 지난 날을 반성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절 여러분께서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따끔한 잔소리도 해주시면 달갑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한심한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